작년 국가고시 문제를 풀고 실제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로서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국가고시 준비하시는 지금 학생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설 강의가 전혀 전무하고 해설서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일단 고혈압과 천식이 있는 환자. 고혈압과 천식이 지금 동반되어 있는데 이 환자가 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이미 받았네요. 그래서 협심증 치료 두 가지로 나뉘죠. 증상 완화를 위한 약과 예후 개선을 위한 약 두 가지로 나뉘죠. 반드시 투여해야 될 약들 아스피린 평생 100ml씩 복용해야 저용량. 그다음에 스타틴 심혈관계 질환자니까 스타틴 무조건 투여하게 되고요. 쭉 투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쓰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혈압도 높으니까 당연히 예후 개선을 위해서 에이스 이니비터랑 ARB도 반드시 투여해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증상 완화를 위해서 두 가지 심박수를 낮춰서 심장의 부담을 덜 해주는 첫 번째 베타블로커와 그다음 논 DHP 칼슘 채널 블로커가 있죠. 이 문제에서 나온 거는 딜티아젬, 지금 여기 속하는 약이죠. 근데 굳이 처음에 딜티아젬을 쓴 이유는 지금 이 환자가 천식이 있어서 베타블로커의 금기사항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상 완화제로 지금 C12를 선택한 것이고, 나머지 한 개 증상 완화제가 이제 나이트레이트 딜산염제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심장으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 증상 완화제와 예후를 개선해주는 아스피린, 스타틴, 에이스 이니비터, ARB, 이 각각의 임상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방향이 잘못돼서 너무 양리학적인 효과를 암기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과목은 실무, 임상약학이잖아요. 임상약학에서는 특정 질환에서 이러이러한 약들이 왜 써야 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랑은 상관없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 환자 지금 딜티아즘을 투여했는데 지금 어떤 랩 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냐 한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논 DHCCB는 이제 심박수를 조절하는 약으로 심박수가 너무 과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나머지 4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T4 상관없고 지방 상관없고 마그네슘 상관없을 것 같고, 이거라는 여러분 뭐죠? 이거 결핵검사죠? 아주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심박수 1번. 2번 문제 갈게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제 한번 풀어보고 설명하는 거라 이해해주세요. 환자 고혈압과 지금 2형 당뇨가 있네요. 거기다가 통풍까지. 그리고 58세이고 부공약물과 결과가 다음과 같다. 혈압 조절을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약물은, 자 여러분, 약물치료학 시험을 보면 항상 이렇게 문제 설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박스를 치고 여기에 랩 데이터나 활력 징후, 복용 약물, 그다음에 약물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막 써 있는데, 사실 잘못된 접근은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를 다 근거로 보고
이거를 종합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약물치료학 시험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려고 낸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되면 답이 너무 다양해지고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또는 문제에 써 있는 정보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매번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이 어떤 태클이나 오류가 있다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임상 상황을 설명하려면 그 근거가 명확한 문제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보죠. 지금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있죠. 혈압 조절 안 되고 140, 90 넘고 있고 심박수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임상 검사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건 요산이 좀 많이 높네요. 그죠? 요산은 보통 문제에 나온 것처럼 2점에서 7.5까지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 8이 넘으면 이제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고요산 혈증이 있으면 통풍 발작이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그렇고 공복 혈당도 지금 115로 패스팅 글루코스 112. 그래서 공복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당뇨병 진단 받아서 복용 약물 보니까 당뇨약 먹고 있고요. 두 가지 메트폴민, saksagliptin. 혈압약은 암로디핀으로 조절하고 있고 고요산 혈증을 알로프리놀 단회 투여로 지금 조절하고 있네요. 근데 그래서 혈압 조절을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약은 무엇인가? 자, 이 환자는 고혈압에다가 동반 질환을 갖고 있죠. 여러분 고혈압 단원에서 이제 혈압약으로 먼저 쓰이는 퍼스트 라인 세 가지는 티아자이드와 칼슘 채널 블로커, 그다음에 엔지오텐신계 이니비터죠. ACE 미터와 ARB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 뭐 금기사항이나 아니면 동반 질환이나 금기 상황 아니면 랩 데이터를 보고 가장 이 상황에서 적절한 약을 고르라는 건데 일단 1번 베라파밀 CCB이긴 하지만 넌 DHCCB는 혈압약으로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여하지 않아요. 동반 질환이 아까 말씀드린 뭐 협심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면 모를까 단순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베라파밀을 쓰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뭐죠? 사이아자이드, CCB, 에이스 이니비터, ARB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쓰이는 약물들이에요. 클로니딘과 프로세마이드도 마찬가지. 뭐 특정 질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단순 고혈압에서는 1차 라인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ARB 계열의 컨데설탄과 사이아자이드 계열의 HCTG 두 가지로 남았는데요. 이 둘 중에 뭘 고를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근거가 뭡니까? 명백하게 이상한 수치를 먼저 찍어 두세요. 요산, 그다음에 혈당. 혈당과 요산에 악영향을 주는 약을 배제하라는 말이에요. 답은 이제 HCTG는 고요산 혈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한테 가급적 투여하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HCTG는 답이 될 수 없고 가장 적절한, 가장 많이 쓰는 혈압약인 ARB 계열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3번 갈게요. 자, 3번. 이 환자 지금 심부전 증상이 있고요. 심부전 환자고 디곡신을 투여합니다. 자, 계속 똑같은 소리 할 건데요. 질환에 맞는 약을 왜 쓰고 그 임상적 근거나 효과는 무엇인가 이 방향으로 항상 암기를 해두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디곡신은 뭐 디기탈리스에서 나온 무슨 물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강심제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양리학에서 공부하시고 임상약학에서는 약물치료학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디곡신을 투여하는 72세 여자래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제균할 건데 용법, 제균요법 다 외워야죠. 그래서 이 환자가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PUD가 발생했고 별도로 변비도 있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들과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자, 디곡신이 혈중 농도가 상승했대요. 자, 이 문제는 이것저것 약을 먹었는데 원래 디곡신을 먹던 환자의 디곡신 혈중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 그 이유는 뭐가 되겠나? 약물 상호작용을 묻는 거죠. 디곡신은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에 있어야 하는 TDM 대상 약물이에요. 치료력이 굉장히 좁은 약이기 때문에 다른 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일단 임상 랩 데이터나 징후는 여기서 문제 의도를 봤을 때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죠. 좌심실 박충률이 37% 이하, 좌심실 박출력 감소 신부전이라는 얘기고 그게 문제 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은 혈중 농도를 변화시킨 게 무엇이며 실제로 혈중 농도가 지금 2배 가까이 늘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약물이 디곡신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 혈중 농도를. 그걸 고르라는 거고. 자, 보면은 아목시실린, 판토프라돌, 클레이스로마이신, 네바미피드, 비사코딜, 마그네슘. 자, 디곡신은 이 클레리스로마이신, 마크롤라이드의 항생제죠. 마크롤라이드 항생제는 시토크롬을 억제합니다. 시토크롬 P450. 3A4 계열도 억제할 수 있고요. 디곡신 역시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P글라이코프로틴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또는 약물의 흡수 분비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단백질의 억제 때문에 마크롤라이드는 디곡신이 대사되는 걸 억제하고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답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답은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인 클레리스로마이신이 답이 됩니다. 4번. 자, 또 신부전이죠. 이번엔 좌심실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랍니다. 자, 좌심실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라는 거는 심박출량, 좌심실 박출량이 40%보다 아래여야 돼. 떨어져 있는 상태고 64세 남자. 현재 중요한 단서예요. 체중 변화가 없다. 자, 신부전을 공부할 때는 이 체중 변화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신부전 환자는 쉽게 몸이 부어요. 몸이 쉽게 붓기 때문에 혈액이 체내에 너무 많이 쌓이게, 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혈압도 오를 뿐더러 부종이 생겨서 폐에 무리가 갑니다. 숨이 굉장히 차고요. 운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NIH 이런 클래스를 다 받겠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숨차는 경우, 움직임에 이제 조금 영향이 있는 경우, 움직임에 크게 영향이 있는 거고, 움직임엔 영향이 없지만 구조조건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막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클래스 분리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 이 환자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체중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이 숨이 차는 게 아마 물이 늘어났으니까 체내에 물이 쌓여서 늘어나는 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쌓이면 체중이 늘어나거든요.
해서 불편감이 증가했다. 숨이 차고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추가할 수 있는 약물은 병력이 지금 뭐 특수할 게 심근경색을 겪었네요. MI를 겪었고 활력 징후는 혈압, 심박수 좋습니다. 이건 사실 심부전을 제대로 조절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 수치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게. 호흡수 정상이고 박출률이 40% 미만이죠. 당연한 거고. 랩 데이터에 비정상적인 거. 자, BMP는 보통 100 이하여야 되는데 심부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100보다 크고 100보다 멀어질수록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적절한 약물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아까 협심증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좌심실 박출류 감소 심부전에서는 자, 필수적인 약, 생존과 예후를 위해서 필수적인 약과 오로지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이 있어요. 자, 생존과 예후를 위해 필수적인 약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각 질환마다 이 약들이 쓰이는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통일해서 외우면 안 돼요. 각각 다 외워야 됩니다. 1번 안지오텐신계 이니비터인 ACE 이니비터와 ARB. 2번 베타블로커. 3번 안지오텐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여기서 대표적으로 스피로노락톤이죠. 자, 이 세 가지는 심부전 치료를 위해서 가능하면 반드시 투여하는 약물로 이제 심부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GDMT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테라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대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투여해야 되고 투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ACE 이니비터, ARB와 베타블로커는 무조건 투여하고요. 스피로락톤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데 투여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심박출률이 감소하고 증상이 있고 그 기준 수치도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이 문제 환자는 심근경색을 겪었죠. 심근경색을 겪고 나서 증상이 있으며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 떨어졌다. 경색을 겪었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확 안 좋아져서 바로 이제 40% 미만까지 떨어져 버린 케이스예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스피로락톤을 반드시 투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스피로노락톤의 투여 근거를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투여 근거. MI가 있으면서 심근경색 이후에 좌심실 박출 심부전으로 진단이 됐고 환자 현재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만족되면 스피로락톤 투여할 수 있습니다.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 환자 이 세 가지 투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3번 문제 본 디곡신 같은 경우, 디곡신은 뭐 예를 들면 뭐 사망률 감소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전혀 생존율과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게 하거나 환자분들이 뭐 심장이 더 좋아지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움직일 때 편해지고 숨이 덜 차게 되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런 필수약을 쓰면서 동시에 증상 개선이 없을 때 이런 디곡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뇨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부전 환자는 쉽게 몸이 붓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숨이 차고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붓는 걸 확인할 때마다 바로 이뇨제를 사용해서 부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종을 제거해야 되고 1차적으로 가장 이뇨 효과가 강력한 루프 이뇨제를 먼저 사용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미 GDMT에서 명시하고 있는 스피로락톤은 같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이뇨제지만 루프와 스피로락톤을 사용하는 의미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부전 환자에서 스피로락톤이 처방이 나왔는데 환자분이 부어서 이뇨제를 투여하는 거라고만 설명하면 좀 부족한 설명이라 이 말이죠. 스피로락톤은 생존과 예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하에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지금 복용 약물에 반드시 써야 될 약 GDMT 중에 에이스 이니비터, 컨데설탄, ARB, 컨데설탄과 베타블로커, 메토프롤롤 있죠. 근데 GDMT 중에 아라가 없어요. 스피로락톤 반드시 투여해야 되고요. 이 환자 체중 변화는 없으나 아마 프로세마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지금 부종이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심혈관 질환 가지고 있으니까 스타틴 투여하고요. 40에서 80mg가 고강도 스타틴 요법입니다. 이 사람 지금 심근경색까지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강력하게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40mg 복용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자이기 때문에 아스피린 평생 100mg씩 하루 한 번 복용해야 됩니다. 답은 스피로노락톤. 이해되시죠? 제가 좀 두서없게 얘기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거라. 자, 5번 BST 분절 상승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두 가지가 들어있죠, 여기에. 엔스테미와 그다음에 불안정형 협심증이 여기 속합니다. 56세 남자가 스텐트 삽입을 받았다. 스텐트. 그러니까 뭐 실제로 MI처럼 혈관이 막혀서 이제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협심증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때 스텐트, 뭐 PCI 같은 걸 해서 혈관을 뚫어줬다는 얘기죠. 스텐트 삽입술 후에 아스피린과 함께 답트 이중 혈소판 요법을 할 건데요. 자, 답트는 여러분들 약국 가서도 병원에 가서도 굉장히 자주 보게 되고 중요한 약물 요법입니다. 관상동맥 증후군을 겪은 사람은 스텐트를 하고 나서 이것은 사실 자세하게 나누면 복잡해집니다. 안정형 협심증에서도 선택적으로 스텐트, PCI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PCI를 하기도 하죠. PCI를 했을 때도 약물 방출을 하는 스텐트인지 아니면 그냥 금속으로 만든 그런 스텐트인지에 따라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나 약물 사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이에요. 뭘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답트는 다 자세하게 암기해 두세요. 여기 보면 꽤 디테일한 것까지 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답트를 할 건데, 병역에서 특서할 만한 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죠. 여러분, 일과성 허혈 발작이 뭐예요? TIA라고 불리는데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해서, 자,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우리가 의사가 의도적으로 뚫어주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병이겠죠. 이 TIA는 혈관이 한번 막혔었지만 그로 인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편마비 등등의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증상이 특별한 시술 없이 최대 24시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이내에 자연스럽게 해소된 경우를 TIA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번 발생했으면 어떻겠어요? 아, 뇌졸중 발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겁이 나겠죠. 그래서 뭐 뇌졸중 그 자체는 아니지만 거의 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답트 하는데 지금 아스피린은 같이 투여할 거고요. 플러스 뭘 투여하죠? 답트에서 혈소판 억제제로 P2Y12 이니비터를 사용하잖아요. 여기 어떤 것들이 있죠? 자, 문제에 나온 티카그렐러, 그 다음에 프라소그렐,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클로피도그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만능약입니다. 얘네 두 가지는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암기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가성 허혈 발작이나 뇌졸중을 겪어본 환자는 이 프라스구렐을 사용하면 프라스구렐이 출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약이기 때문에 이 뇌 혈관에 문제가 있던 사람에게는 뇌출혈 위험 때문에 절대 투여하지 않습니다. 금기예요. 그래서 TI를 보고 프라소그렐을 배제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남은 P2Y12 이니비터 두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 중에 TI를 보고 뇌출혈 위험을 떠올려서 이거를 배제하고 티카그렐러를 고를 수 있냐 하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지. 답트를 외우고, 답트는 왜 하냐? 답트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클로피도그렐, 어떤 상황에서는 뭐 프라스콜레도 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못 쓰게 되느냐. 이거를 책에 있는 표를 암기하라는 거예요. 6번 만성 폐쇄성 질환인 55세 환자가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한다. 알테플레이즈는 이제 TPA라고 하는 약이죠. TPA를 투여받았다. 그래서 혈압이 지금 굉장히 높네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먼저 TPA를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혈압이 원래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TPA 금기사항이 돼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혈압을 먼저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TPA를 투여하게 되는데 현재 혈압이 200에서 110일 때 급성기 혈압 조절을 위해 적절한 약물은 지금 고혈압도 고혈압인데 고혈압 중에서도 고혈압 위기라고 볼 수 있죠. 혈압이 굉장히 높고 지금 뇌 표적기관이 손상되고 있어요. 고혈압 플러스 표적기관이 손상된다. 이멀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급성기 혈압 조절을 위해 적절한 약물 뭐 씁니까? 니카르디핀 씁니다. 니카르디핀. 자, 다 혈압약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요. 뭐 카르베딜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보다는 라베탈롤을 많이 쓰고요. 라베탈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COPD가 있기 때문에 베타블로커는 배제하는 게 좋아요. 배제하고 에날라프릴. 에날라프릴도 사실 에날라프릴 자체는 경구약으로 많이 쓰고요. 주사자로 쓸 때는 프릴낫이라는 형태의 프로드럭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닐 거고 발살탄은 주사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살탄이 주사제가 있나요?
배제하고요. 그리고 나이트로프로시드는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몸이 붓고 투여하는 경우 이 뇌압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런 뇌졸중 치료에서는 일단 우선순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카르티핀으로 할게요. 7번 비시민성 허혈 뇌졸중. 자, 뇌졸중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비시민성이란 말은 심장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심장으로부터 뭐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이 뭐가 있습니까? 심방세동 일환 뇌졸중, 그 다음에 판막의 기능과 구조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혈전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시민성이죠. 비시민성은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 뇌혈관이 막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천식 발작이 발생했다. 이 사람은 아스피린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네요. 아스피린을 대체할 때는 거의 대부분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죠. 클로피도그렐. 나머지 지문들은 말이 안 돼요. 사실 지금 에녹사파린은 저분자 헤파린이죠. 사용하지 않죠. 나머지 3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프라소그렐은 일반적으로 아스피린 대체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클로피도그렐을 권고하고 있어요. 아스피린 못 쓸 때 클로피도그렐. 그리고 와파린과 여기 보시는 리바록사반은 경구항응고제잖아요. 경구항응고제는 방금 말씀드린 시민성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심방세동 특히 예방을 위해서, 판막성 혈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게 경구항응고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시민성,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스피린 우선적 투여하고 알러지가 있는 경우, 내약성이 안 좋은 경우 클로피도그렐로 변경한다.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암기해두시고 바탕 아래 더 깊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8번 67세 고혈압 있고요. 이형당뇨 있고요. 고지혈증 있고요. 최근 위장에서 출혈이 일어났대요. 아스피린을 먹고 있잖아요. 아스피린이랑 같이 먹었을 때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이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를 고르라는 약이고, 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 여러분 너무 쉽죠? 오메가3. 단순 영양제지만 오메가3를 복용하면 출혈 경향이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스피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약물로 많이 있죠. 그런 약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돼요. 아스피린은 말고 와파린과 같이 써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혈액 응고나 혈소판 결합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같이 썼을 때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는 약들은 정리를 해둬야 돼요. 나중에 일할 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력도 그럴 수 있고요. 이거는 찾아서 암기를 해두세요.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자,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배웠죠, 여러분? 이건 Familial Hypercholesterolem이라고 하는데, 가족성,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왜 높냐?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이제 LDL 흡수가 되는데 그 관련한 유전자가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상지질혈증 35세인데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서 복용 중이다. 결과를 보니까 토탈 엄청 높고요. LDL이
많이 높죠. 일반적으로 190이 넘으면 많이 높은 거예요. 스타틴을 고강도로 바로 투여해야 되는 수준의 수치입니다. 근데 무려 300이 넘죠. 그래서 이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은 관리가 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면 조기에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에요. 유전적으로 망가졌다고 했나 아까 엄마 아빠가 준 각각의 유전자가 둘 다 망가졌을 경우와 하나만 망가졌을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예후는 당연히 둘 다 망가진 경우가 최악이고 아주 조기에 엄청나게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발생해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수치면 헤테로가 아닐까 싶네요. 문제랑은 상관없는 얘기고요. 복용 약물은 지금 스타틴 중에서 아토로바스타틴을 80ml 먹고 있고요. 플러스 에제티맵을 10ml. 에제티맵은 뭐 거의 대부분 10ml로 먹죠. 10ml, 최대 용량인 10ml 투여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스타틴을 투여하는 근거, 여러분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근거를 4가지 찾아보시고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LDL 콜레스테롤이 190이 넘는 경우, 자, 당뇨가 있는데 나이가 40세가 넘는 경우, 그 다음에 심혈관, 뇌 심혈관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현재 앓고 있진 않지만 이 ASCVD 리스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 수치도 외워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암기해 두시고 스타틴이 아까 문제와 같이 지금 약이 빠진 약이 있냐, 지금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약이 있냐 했을 때 이 근거로 약이 투여되지 않고 있다면 스타틴은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런 근거로 190이 넘기 때문에 고강도, 강도도 외워야 돼요. 고강도 스타틴인 아토로바스타틴 80ml를 투여한 거죠. 아토로바스타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ml에서 80ml가 고강도고요. 로수바스타틴 20에서 40ml가 고강도 스타틴입니다. 고강도 스타틴이 2가지밖에 없어요. 아토로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만 고강도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중등 강도나 약 강도예요. 약도 별로 안 쓰니까 거의 중등 강도라 보면 돼요. 고강도 스타틴 용량은 반드시 외웁시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사용했는데도 300이에요. 말도 안 되죠. 질환 때문에. 자, 스타틴과 에제티닙을 최대 용량으로 사용했는데도 조절되지 않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최근 많이 쓰이는 PCSK9 이니비터로 주사제로 치료를 하죠. 현재 2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알리로쿠맙과 에볼로쿠맙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간에 작용해서 LDL을 흡수하게 해요. 그래서 효과는 좋은데 정답은 2번 알리로쿠맙. 나머지 뭐 답이 될 만한 거리도 없고 상관이 없는 애들이죠. 사실 헷갈리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만 타겟으로 한다면 먼저 스타틴. 뭐 중성지방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 이 문제 콜레스테롤만 생각할 때, 높은 콜레스테롤 빨리 낮춰야 될 때 스타틴, 안 되면 에제티맵을 더하고 진짜 너무 높아서 정 안 될 경우에, 이게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10번 신부 정맥 혈전증,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병이죠. DVT를 얘기하는 거고, DVT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분자 헤파린인 에녹사파린을 사용 중인데 출혈이 생겼어요. 출혈이 생겼고 이 출혈을
약을 억제하거나 해서 역전시키고 싶어요. 출혈 경향을 다시 응고 경향으로 바꿔서 정상 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거죠. 이런 역전제들, 혈액 응고와 관련해 역전제들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고 암기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자세히 나오지도 않아요.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헤파린 있죠? 저분자 헤파린 있죠? 이 두 가지는 프로타민. 헤파린은 프로타민을 완전 역전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저분자 헤파린은 프로타민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잘 억제하긴 하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학생 수준에서는 저분자 헤파린은 프로타민 쓴다, 역전제로. 그 정도로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프로타민 2번이고요. 1번부터 보면 비타민 K는 뭘 역전하는 거죠? 아파린 역전하려고 쓰는 거고, 아가트로바는 항응고제죠. 쓰면 큰일 나겠죠. 말도 안 되는 거고, 테넥트플레이즈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TPA로 쓰는 거고. 자, 여기서 이 약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은 이다루시주맙, 비와파린계 노악 계열, 도악이라고도 부르는데, 경구 항응고제, AF에서 쓰는 경구 항응고제로서 다비가트란이 많이 쓰이죠. 이 다비가트란은 이 약들 중 유일하게 역전제가 약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약이 출시가 돼 있어서 이 약을 먹고 응급한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이다루시주맙 주사를 바로 맞으면 빠르게 역전을 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강점이죠. 그래서 다비가트란과 이다루시주맙을 꼭 엮어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올해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꼭 암기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실습할 때 약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다비가트란은 프라닥사라는 약이고요. 다비가트란, 이걸 억제하는 약, 프라닥사를 억제하는 이다루시주맙이 프락스 바인드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닥스에 바인드 한다는 뜻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 UC 환자인데 굉장히 심하대요. 12호 UC고 58세 남자가 장절제술 너무 심해서 장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죠. 염증성 장질환에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자, 이렇게 심한 질환을 갖고 있거나 암을 앓고 있거나 이런 환자, 또는 대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혈액의 응고 경향이 굉장히 커져서 혈전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맥혈전증, 폐색증, 이게 일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생기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질환과 상관이 없어도 예방적으로 항응고제를 반드시 투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약물이 적절하겠느냐 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지금 이 환자가 히트를 겪었다는 거예요. 히트. 이건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그러니까 헤파린을 투여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도 혈소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데, 헤파린 투여 후에 혈소판이 일정 수치 이하 너무 빨리 크게 감소하는 경우를 히트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자, 히트는 헤파린에서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저분자 헤파린도 히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여러분들이 뭐 헤파린 써서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저분자 해파린 한번 써볼까? 라고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에녹사파린, 폰다파린옥스, 에독사반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경구 복용을 할 수 없으니까 에독사반을 빼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LMWH 저분자 헤파린도 히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투여하지 않습니다. 히트를 한번 겪은 환자는 다시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금기가 돼버리는 그 상황에 히트 병력이 있으면 헤파린 관련 약은 쓰지 않는다. 폰다파리눅스는 히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트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응고제로 여러분 폰다파리눅스 골라주시면 돼요. 근거를 너무 자세하게 다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배제형으로 풀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출제자가 알았으면 하는 거는 히트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리고 헤파린으로부터 일어나는데 저분자 헤파린 투여할 수 있냐, 아니면 배제해야 되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에독사반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경구 복용을 할 수 없으니까 경구제인 에독사반은 배제해라 하는 문제 같고요.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 현재는 스테미를 겪었네요. 스테미를 겪고 나서 진단받고 응급상황에 바로 PCI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피적, 피부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쭉 스텐트를 밀어 넣어가지고 관상동맥까지 가서 스텐트를 놓고 나오는 거예요. PCI 시술을 받고 재관료가 되어서 약물을 복용 중이다. 활력징후 정상이고요. 임상검사 뭐 특별히 이상 있는 거 찾아볼까요? 문제랑 크게 연관된 이상은 없어 보여요. 그죠? 복용 약물은 심근경색 이후에 반드시 투여해야 되는 약들이 투여되고 있는지 봅시다. 아스피린 반드시 투여되고, 에이스 이니비터, 베타블로커 증상 완화를 위해서, 클로피도그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은 스텐트 치료 이후에 답트 사용한다. 이 환자에게 추가해야 되는 약물. 자,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들었으면 풀 수 있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복용 약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약 중에 하나는 스타틴이 없어요. 왜 써야 된다고 했죠? 스타틴을 반드시 써야 되는 네 가지 그룹, 그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스타틴 2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꼭 외우세요. 좀. LDL이 190이 넘는다. 당뇨가 있는데 40세 이상이다. 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쓰는 그 콜레스테롤과 무관합니다. 그냥 당뇨가 있는데 40세 이상이면 고려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위중한 ACVD를 겪고 있고 겪은 적이 있고 지금 치료 중이다. 평생 계속 스타틴 복용해야 돼요. 4번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일정 수준 이상이다. 수준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세요. 뭐 7.5, 20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투여하는데 낮으면 이제 고려하는 거고 높아질수록 투여를 강제하는 거죠. 이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치를 외우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환자가 이제 뭐 이러이러한 고혈압과 고지혈증, 뭐 당뇨 등이 있는데 ASCVD 리스크 이번 측정해 보니 몇 %로 나왔다. 스타틴을 써야 되냐? 1번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2번 스타틴을 투여하되 어떤 약에 무슨 용량으로 투여한다. 아까 말씀드린 중등 강도, 고강도를 나눠서 문제 선택지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스타틴이 없으니 스타틴 넣어야 돼요. 뭘 근거로?
ASCVD가 있다. 스타틴 반드시 투여한다. 이걸 근거로 스타틴 투여합니다. 자, 13번 안정을 유지하던 환자가 계단을 오를 때 흉통이 생긴다. 흉통. 이 증상이죠. 증상이 현재 조절이 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어요. 아까 맨 앞에서 설명드렸죠. 협심증은 질병 예후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존율을 위해서 투여하는 아스피린, ACE 이니비터, ARB 등등 있지만 증상 악화로 쓰는 세 가지 약물 기억나나요? 1번 베타블로커, 2번 넌 DHPCCB,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했고, 이 세 가지를 사용하면 질병의 개선이나 예후와는 상관없이 증상이 완화된다. 그래서 흉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뭘 투여할래? 1번 ACE 이니비터를 늘린다. 아니라고 했죠, 제가. 2번 카르베딜로 베타블로커의 용량을 증가한다. 답이 될 수 있죠. 몰핀을 추가합니까? 말도 안 되죠. 몰핀은 협심증에서 MI에서 역할은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여하고 입원해서 병원에서 시술받고 안정화될 때까지만 투여하는 거예요. 이 약은 이제 통증에만 관련하는 것은 아니고 심장의 안정화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여해야 될 협심증 응급약물 모나에 속하는 M 약물입니다. 아픽사반 여기서 투여될 이유가 전혀 없고 니모디핀 혈압약 투여할 이유 없고요. 만약에 넌 DHPCCB였으면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DHPCCB인 니모디핀 여기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니모디핀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뇌출혈이 나오면 잘 모르겠다 하면 니모디핀입니다. 뇌출혈 이후에 신경학적 예후나 혈압 조절을 위해서 니모디핀을 투여하게 돼요. 지주막하 출혈이나 이런 뇌출혈에 니모디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답은 베타블로커를 증량하는 게 흉통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이랑 예후 개선, 사망률 개선을 위해 먹는 약이랑 구분할 수 있냐, 의미를 아냐 묻는 거예요. 양리작용이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임상적 의의를 묻는 거예요. 14번 3일 전부터 심장이 뛰고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일반적인 심방세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닐티아zem을 투여했는데요. 방금 나왔던 넌 DHPCCB죠. 주로 심장에 작용해서 심박수를 낮추는 데 사용합니다.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요. 심박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높고 호흡곤란 때문에 산소 포화도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조금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혈전이 없다. 여러분 심방세동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헷갈리지만 어려울 게 없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너무 빨리 파닥파닥 뛰기 때문에 혈액이 이 심장 내에 저류되면서 굳게 돼요. 굳어서 어디로 간다? 우리 뇌로 튀어 들어가서 뇌졸중을 일으킨다. 이게 개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심장 내의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구항응고제, 경구입니다. 경구항응고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해서 심장의 혈전이 안 생기도록 한다. 이게 개요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임상 검사를 했는데요. 심초음파를 했어요. 심장 초음파는 보통 이렇게 바로 혈전을 심장 내에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식도를 통해서
식도 벽을 통해서 심장을 볼 수가 있어요. TE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심장 내에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건 아마 15번을 풀으라고 근거를 주려고 아니면 문제 5를 배제하려고 준 임상 검사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심장 내에 혈전이 없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 독리듬 전환, 카디오 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내에 만약에 아까처럼 혈전이 있는데 카디오 벌전을 해서 정상 리듬으로 가고자 한다. 이거 하면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바로 튀어나가요.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얘가 바로 푹 튀어나가서 뇌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뇌졸중 확률이. 그래서 반드시 카디오 벌전 전에는 TE 같은 방법으로 심장 내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 다음에 카디오 벌전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거나 어렵거나 뭐 임상 여건이 다르면 그냥 아예 와파린이나 항응고제를 투여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혈전을 미리 녹여요. 제거를 한 다음에 일정 정해진 기간 동안 투여하고 그 다음에 카디오 벌전을 하면 마찬가지로 뇌졸중을 일으키지 않고 독리듬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용 약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딜티아젬 주사를 맞고 있고 심혈관 질환 스타틴 사용하죠. HCTG 혈압 조절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14번 문제. 딜티아젬을 투여해도 증상이 계속돼서 카디오 벌전을 할 거다. 사이너스 리듬으로 가자. 심방세동은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맥파를 그리지 않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치료 방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심장 박동수를 조절해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리듬을 전환해서 리듬 컨트롤을 할 것이냐.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딱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외워두시면 되고 이 문제랑은 크게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선 어쨌든 박동수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 조절 가지고는 증상이 완화가 되질 않으니 그럼 다른 방식으로 사이너스 리듬 변환으로 해보자. 그게 낫지 않겠나 해서 하자는 거고요. 14번 문제는 그 카디오 벌전은 이 비정상적인 맥파를 사이너스 정상 독리듬으로 변환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할 때 무슨 약을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독리듬 전환에 쓰는 약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부정맥 가이드라인 자세한 가이드라인 보면 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온 소타롤도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 중에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적인 수준에서는 프로파페논 그리고 하나 뭐 있을까요? 클래스 1C의 프로파페논과 플레카이니드 그 다음에 아미오다론 클래스 3죠. 이 세 가지가 심장 정상 리듬 전환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전환 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전환을 하고 나서 이 정상 리듬이 한번 전환했다고 계속 유지가 그대로 되기 힘들어요.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뭘 투여하냐? 부정맥약 뭘 투여할 거냐? 그래서 전환과 유지에 대한 각각의 약물을 암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14, 15번은 14번 전환에는
프로파페논, 문제에 나와 있는 프로파페논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약이거나 소타롤이나 프로프라놀롤은 항부정맥 약이지만 사이너스 전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소타롤은 극히 일부에서 쓸 수도 있지만 안 쓴다고 외우세요. 그냥 이 세 가지만 쓴다. 독리듬 전환에는 프로파페논, 플레카이니드, 아미오다론만 쓴다. 그 중에 답이 되는 거 프로파페논밖에 없다. 그러니까 4번 이렇게 풀면 돼요. 15번 독리듬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까 프로파페논 투여해가지고 아주 잘 돼가지고 사이너스 리듬 됐는데 이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프로파페논 계속 투여하면 되겠는데 드론의 다루는 또 바꾼다네요. 부작용이 있었는지. 멀텍이라는 얘기인데 드론의 다론을 투여하고자 한다. 뇌졸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약물은 뇌졸중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이런 말 하면 진짜 공부 안 된 거죠. 심방세동하면 뇌졸중 예방. 그 다음에 맥 조절. 아까 말씀드린 심박수 조절과 사이너스 리듬으로 만드는 거. 카디오 발전. 여기서는 전환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까지. 이 방향성을 보고 외워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둘 중에 선택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환자별로 선택해서 한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AF에서는 경구 항응고제를 투여하죠. 와파린 또는 비와파린 경구 항응고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도합 계열의 아픽서반밖에 없어요. 그죠? 2번